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27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땐 저도 남편도 가진 거 하나 없는 시절이었어요. 저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공사장에서 마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커먼 얼굴에 손엔 항상 굳은 살이 배어 있던 사람. 처음엔 사실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친구의 생일 모임 자리였는데 제 친구 오빠의 친구라고 했어요. 식당 한켠에 앉아 조용히 밥만 먹던 남자였어요. 다들 술에 취해 시끄럽던 자리에서 그 사람만 유일하게 저를 똑바로 보더군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는데 그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추우시죠? 하면서 자기 입고 있던 점퍼를 내밀었어요. 그 점퍼, 작업복 냄새가 묻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아주 소박한 문자들. 오늘은 감기 조심하세요. 저녁 드셨어요? 일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은 항상 조심스럽고 항상 먼저 제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요. 제가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 시간까지 혼자 집 가는 거 위험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맙고 따뜻했어요. 날이 점점 추워질 무렵 저는 작은 원룸에서 한 끼라도 아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작은 꽃 한 송이를 사서 제게 건넸어요. 선물은 못해도 예쁜 건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 꽃을 받으며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함께 걷던 어느 겨울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이 몸 하나고 잘난 것도 대단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평생 정희 씨만 바라보며 살 자신은 있습니다. 같이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그 말이 제 인생 첫 번째 프로포즈였고 마음 깊숙이 들어온 사랑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반대도 없었어요. 왜냐면 아무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만 봐도 좋았습니다. 결혼식도 조촐하게 했습니다. 예식장도 아닌 동네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드레스는 빌린 거였고 웨딩 촬영은 친구가 핸드폰으로 찍어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결혼 후엔 공사장에서 일하는 남편 도시락을 제가 직접 쌌고 비 오는 날이면 꼭 여분 양말을 챙겨 넣어줬어요. 남편도요. 퇴근하고 집에 올 때면 시장에 들러 돼지고기 한 근씩 사왔어요. 오늘은 삼겹살 먹자. 그게 그 사람의 자랑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말했어요. 정희야, 나 정말 죽어라 이래서 우리만의 집 하나 꼭 마련하고 싶어. 더 이상 전세로 안 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둘이 더 열심히 살았어요. 주말에도 일하고 밤마다 단칸방에서 손잡고 꿈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허름한 빌라에서 시작된 우리의 결혼 생활은 누가 보면 평범하지만 저한텐 기적 같았던 시간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 비로소 사랑받는 느낌이 뭔지 알게 됐고 같이 울고 웃으며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의 첫 눈빛에서 저는 이미 마음을 빼앗긴 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서툴고 투박했지만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믿었기에 나중에 겪게 된 일들이 더 깊이 아팠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이 하나, 누나가 둘,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들. 그게 남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다고 해요. 동네에서도 별로 나서지 않는 아이였지만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글자 깨우친 이후로는 신문, 교과서, 참고서까지 손에 잡히는 건 다 읽었답니다. 초등학교 시절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중학교 때는 수학 선생님이 너는 이과 체질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홀어머니가 애지중지하며 키운 외아들이어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이 한량처럼 살았고 몸이 약해 일을 꾸준히 못하고 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좋아
동네 식당 주방에서 일하셨는데 벌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집엔 책상 대신 낡은 밥상 하나 있었고 그 위에서 숙제를 하고 책을 펼쳤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을 학교로 불렀답니다. 이 아이는 꼭 대학 보내야 합니다. 성적이 너무 아까워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 작게 웃으며 대답하셨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엔 대학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 무렵 남편의 형은 대학에 막 입학한 상태였습니다. 형은 장학금을 받아 다니긴 했지만 기숙사비며 교재비며 돈이 늘 필요했습니다. 집에선 형 대학 뒷바라지하느라 이미 벅찬 상황이었죠. 그 사람은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내가 너도 대학 보내줄게라고 말했지만 말뿐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형도 힘든데 자신까지 형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공업고등학교 원서를 냈습니다. 기계과 담임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고 그를 따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기계과야? 공대도 갈 수 있는 성적인데.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빨리 돈 벌고 싶어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고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수업을 들었습니다. 기계제도, 전기기초, 용접실습. 처음엔 책만 보던 학생이 손에 망치를 들고 쇠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도 처음엔 어지러웠는데 하다 보니 익숙해지더라. 방과 후에는 학교 실습장에 남아 늦게까지 부품 도면을 그리고 폐자재를 이용해 연습도 했답니다. 주말이면 동네 설비업자 따라다니며 밥값이라도 벌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취업 공고가 붙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기계 부품 공장이었죠. 지게차 부품을 가공하는 공장. 그 사람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3학년 초 자기보다 성적 낮은 친구들이 대학 준비한다며 학원 다닐 때 그 사람은 이력서부터 먼저 준비했는데 당장 월급을 받는 게 더 급했답니다. 졸업하자마자 기계 돌리는 법부터 철판 절단, 용접, 그라인더 쓰는 것까지 직접 부딪히며 배웠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불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공부는 끝났어. 이제는 몸으로 배울 시간이니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하더군요. 그 사람이 현장 일을 택한 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삶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형편을 계산할 줄 알았고 기다리기보단 먼저 움직이는 쪽을 택했던 겁니다. 그 선택이 쉽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닌 노동자가 되었고 그 길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20살부터 현장에 섰습니다. 처음엔 동네 철공소에서 지게차 부품을 깎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죠. 쇳가루 날리는 기계 옆에서 손으로 철판을 자르고 깎고 용접하고 하루 종일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일하던 형이 공사장 간다고 하더라고. 돈이 더 되니까 따라가 볼까 했지. 그게 그 사람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겨울 입김이 허옇게 나던 새벽이었답니다. 친구 따라 처음 가본 그 공사장은 고층 아파트 단지 신축 현장이었다고 해요. 출근 첫날 현장 소장이 묻더래요. 해봤어?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어보지도 못했답니다. 일한 손이었지만 현장 일은 또 달랐거든요. 그래도 사람 부족한 철근팀에 하루 인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땀은 나지 않았고 몸에서 김이 났답니다. 긴장과 낯선 공기의 냄새 속에서 무거운 철근 다발을 들고 몇 층이나 오르락내리락. 저녁엔 다리에 쥐가 나서 버스를 탈 힘도 없어
길가에 앉아 신발을 벗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일이 나랑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 똑같이 힘든 일인데 좁은 공장 안에서 기계랑 씨름하는 것보다 광활한 현장, 탁 트인 공간에서 몸으로 일하는 게 훨씬 좋았어. 손끝은 아팠지만 땀이 나고 숨이 가쁜 게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그 현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어제 왔던 애인데 철근 반에 더 필요하시죠? 그렇게 그 사람은 철근 반의 막내로 들어가 정식으로 공사장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처음 몇 달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허리는 늘 뻐근했고 손가락 마디는 밤마다 욱신거렸죠.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현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음 밟아 미끄러져 무릎이 깨지고 고소작업하다 어지러워 난간을 부여잡은 날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힘든 건 잠깐이고 하루 끝나고 나면 그만큼 벌었다는 느낌이 있어. 그리고 몸으로 버는 게 내 체질인가 봐. 머리 아픈 일은 못하겠어. 사무직 자리는 한 번도 꿈꿔본 적 없어. 책상에 앉아 종일 컴퓨터 두드리는 모습이 나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 가끔 친구들 중 사무직에 간 애들도 있었지만 한 번도 부러워하지 않았어. 그 애들은 매일 정장 입고 버스 타지만 나는 작업복 입고 하늘 보며 일하잖아. 그 말이 그 사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기 삶에 불평은 없지만 허튼 기대도 없는 사람. 현장에서 일한 후 건설 현장에서 건축물 외부나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발판과 구조물을 설치하는 팀인 비계팀 반장이 그 사람에게 말했대요. 너는 무거운 것 들 때 낑낑거리지도 않더라. 몸이 일에 맞아? 그 말이 그 사람에겐 최고의 칭찬이었다고 했습니다. 공사장 일이라는 게 누구나 쉽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침마다 고소작업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 떨리고 다리 힘 풀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묵묵히 올라갔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했습니다. 그 사람이 공사장 일을 계속하게 된 계기는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고된 일이지만 그 사람에겐 하루를 정직하게 보내고 땀으로 밥값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직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란 게 참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왜 그런 힘든 일을 해?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누군가는 이걸 해야 건물이 올라가고 세상이 굴러가잖아.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 일이 내 천직 같아. 그 사람의 눈빛이 그 말 한마디에 진심이 다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처럼 그 사람의 삶은 현장 속에서 굳어지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처음 들어간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은 시멘트 냄새가 진동하고 무거운 철근과 자재들이 현장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아침마다 해 뜨기 전에 출근해 자재 옮기고 바닥 닦고 철근 배정하고 막내였던 그 사람은 심부름부터 잔일까지 무조건 뛰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몸의 현장 일이 익어갔고 얼굴은 점점 햇볕에 타며 사람들이 보는 현장 인부의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가 처음 철근팀에 배치됐을 때였습니다. 철근은 공사 현장의 뼈대 같은 존재입니다. 수십 킬로그램짜리 철근을 두세 명이 힘을 모아 들어 올리고 기계가 아닌 사람 손으로 끈으로 묶고 구부리고 자릅니다. 비계 위에 올라가 철근을 세우다가 바람이라도 불면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위험했고 쇠 끝에 손이 찢기거나 자재에 깔릴 위험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철근은 사람처럼 세워야 해. 하나라도 삐뚤면 건물 전체가 삐뚤어져.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현장 사람들은
하루 10시간 넘게 함께 있으면서도 말이 많진 않았습니다. 말 대신 몸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곳. 누가 철근을 잘 묶는지, 누가 위험할 때 먼저 뛰는지, 누가 자기 몫을 조용히 다하는지, 그걸 보면 자연스럽게 존중과 서열이 정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말은 없지만 일 잘하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정우 형이랑 하면 마음이 놓여. 라는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현장 내부 철근 설치 작업이 있어서 작업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철근을 들고 가다 비에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그 사람은 크게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지고 옆구리에 멍이 들었지만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양말을 벗는데 붕대 안쪽으로 피가 스며 있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사고 안 난 게 다행이지. 그 말에 제가 더 속이 상하더군요. 퇴근 시간엔 현장 근처 포장마차에 앉기도 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계란 하나에 잠깐 숨 돌리는 시간. 동료들과 나눴던 대화는 크게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안 다쳐서 다행이다. 야, 이번 구조물 어제보다 잘 나왔어. 그런 짧은 말 속에서 서로의 안부와 고단함을 주고받았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루하루 동료들과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가장 큰 사고는 건물 5층 외벽 타설 작업대였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 레미콘 타설 중 외벽 쪽 거푸집이 흔들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위에 올라가 한쪽 끝을 손으로 버텨주며 동료들이 빠져나올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주 동안 어깨에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때 손 놓았으면 사람 둘은 다쳤을 거야. 그 말 이후 동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됐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 사람도 현장의 형이 되었습니다. 젊은 인부들이 들어오면 작업법을 조용히 알려주고 작업 순서도 손으로 그려 보여줬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도 일을 배우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입 막내가 철근 길이 잘못 잘랐을 때 다시 묶으며 한마디 했답니다. 누구나 처음엔 실수해. 다만 실수했을 땐 그걸 인정하고 고치면 돼. 그 말에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 곁엔 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겨울은 더 혹독했습니다. 손이 얼어 망치질이 제대로 안 되던 날, 현장 안쪽 배관 쪽에서 물이 터져 모두가 철수했는데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남아 배수 정리를 했답니다. 내일 아침에 얼면 더 위험해지잖아. 그 사람의 하루는 늘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누군가가 챙기지 않은 자리를 자기 몫처럼 마무리하며 그 사람은 현장이란 곳을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일이 끝나면 작업복 위에 묻은 먼지를 털며 소주 한잔하는 게 그 사람의 작은 보상이었고 동료들이 퇴근길에 건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손 안에 수많은 현장의 기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묵묵히 하루를 일구던 그 사람의 시간이 어떤 값보다 무거웠던 이유. 그건 바로 그 삶이 정직했고 매일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사람은 이른 새벽 첫 기계 소리에 맞춰 움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눈 뜨면 맨 먼저 하는 일은 오늘 작업 구역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거였고 점퍼 속 주머니엔 볼펜 하나, 수첩 하나, 그리고 잘 접힌 도면, 복사본이 늘 들어 있었습니다. 공사장은 그 사람의 직장이기도 했지만 그 사람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로 철근 대근과 거푸집 조립 쪽을 맡았습니다.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일, 누가 봐도 가장 고되고 위험한 작업입니다. 무거운 철근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며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손이 찢기고 자재에 눌리면 뼈가 부러지기도 하는 자리. 그런데도 그 사람은 늘 그 일을 골랐습니다. 건물이라는 게 누가 봐도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하잖아.
내가 그 뼈대를 만드는 거라 생각하면 조금도 허투루 할 수 없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태도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누구나 말 대신 손으로 대화합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 중에 눈빛 하나, 손짓 하나로 모든 걸 전달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누구보다 잘했어요. 신입들이 들어와도 큰 소리 내지 않고 직접 보여주고 손으로 잡아주며 조용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배운 후배들은 몇 년이 지나도 정우 형 이야기만 하면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뜻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루는 막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자재를 잘못 잘라 전 구간 철근이 다시 묶여야 했고 작업이 하루 밀렸습니다. 소장에게 혼나고 막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자기 일 미뤄가며 막내 옆에 앉아 묻기 시작했어요. 야, 실수한 건 고치면 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막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막내는 도시락 반찬 중 계란말이를 반으로 갈라 그 사람에게 나눠줬답니다. 형, 우리 엄마가 사준 건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그 한 조각이 그 사람에겐 무슨 삼겹살보다도 더 큰 위로였다고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더 위험했습니다. 발판 위에 물이 고이고 자재는 미끄러지고 온몸은 젖고 손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날도 현장은 돌아갔고 사다리에 올라가 자재를 끼우다 바람에 몸이 흔들려 자칫하면 떨어질 뻔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팔뚝을 철제 프레임에 심하게 긁혔습니다. 작업복은 찢어졌고 안에 입은 내복까지 피에 젖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의 팔에 연고를 바르는데 살이 벗겨진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날은 조금 무서웠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엔 늘 같은 루틴이 있었습니다. 간이 세면장에서 물로 손과 얼굴을 닦고 작업복 위에 바람막이 하나 걸친 뒤 현장 앞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늘 소주 한 병, 오뎅 한 접시, 그리고 오늘도 안 다친 게 다행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늘 앉던 자리에 막내들이 하나둘 따라 앉기 시작했답니다. 형, 내일부터 철근 같이 묶어요. 형, 오늘 레미콘 어땠어요? 조용한 자리였지만 그 안에는 하루치의 노동과 존경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장에선 죽는 사람도 생깁니다.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인력이 고소작업 중 실수로 떨어졌고 온몸이 부러진 채 들것에 실려 나가는 걸 그 사람이 봤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하루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 현장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매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긴장 속에서 작업복을 입고 사람들과 말없이 손을 맞대는 곳. 어느 여름 현장 전체가 폭염으로 마비된 날이었습니다. 열사병으로 실려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기계는 멈추고 사람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답니다. 그 사람은 당번도 아닌데 작업팀 전원에게 얼린 생수 하나씩을 사서 돌렸습니다. 너무 더우면 사거나 그냥 한 모금씩 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자기 수당 중 일부를 털어 샀다는 걸 동료들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형 왜 그런 것까지 해요? 그냥 우리 다 같이 퇴근하고 싶었어. 그 사람의 하루는 철근, 거푸즈, 콘크리트,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어졌습니다. 욕설과 기계음이 뒤섞인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지켰습니다. 일을 배우러 온 막내도 한 달 단기로 온 일용직 그 사람 앞에서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현장을 아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퇴근길에 들고 온 오뎅꼬치 하나, 쇠비린내 밴 작업, 굳은 살 박힌 손바닥. 그게 그 사람의 하루였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무슨 사고를 피했는지, 어떤 위험을 넘겼는지 저는 다 알지 못했지만 이따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살짝 멍든 얼굴이나 삐걱거리는 어깨를 보면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늘 먼저 나서서 움직였고 아프면서도 일을 놓지 않았으며 사람들과의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하루는 말보단 행동으로 속으론 참아가며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간들은 그 사람 안에 묵직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현장에서도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말 없고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현장에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빨리빨리 다그치는 게 일상이었지만 그 사람은 늘 묵묵히 자기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끔 아주 드물게 그 사람이 조용히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점심시간에 마주한 다람쥐 이야기입니다. 그 현장은 아파트 단지 바로 옆 작은 숲이 붙어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풀도 많고 반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나무 그늘이 시원하게 드리워진 작은 공터가 있었죠.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컨테이너나 밥차 근처에서 점심을 먹었지만 그 사람은 때때로 그 숲길로 도시락을 들고 갔습니다. 조금 조용한 데서 먹고 싶어서 그날도 혼자 도시락을 들고 숲속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늘 아래 놓인 오래된 벤치 하나, 도토리 나무 몇 그루가 서 있고 그 아래에 낙엽이 쌓여 있던 곳. 바람은 시원했고 하늘은 높았고 도시락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그 사람은 그 공간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 다람쥐를 봤다고 했습니다. 도토리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줍는 두 마리. 작은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무언가를 품에 안고 다시 재빠르게 뛰어가는 모습. 그 사람은 처음엔 멀찍이 서 지켜보다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리 와봐. 당연히 다람쥐는 깜짝 놀라 휙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그 중 한 마리가 도토리 하나를 물고 다시 나왔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 속 삶은 밤 하나를 조각내어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거긴 한데 그놈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서. 조금의 시간이 흘렀고 그 다람쥐는 아슬아슬하게 다가왔다. 조각을 물고 사라졌답니다. 그 사람은 그 짧은 순간이 그날 하루 중 제일 기분 좋았다고 말했어요. 무섭지 않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게 왠지 고맙더라. 그 후로도 그 사람은 점심시간이 되면 가끔씩 숲속 그 벤치에 앉았답니다. 도시락엔 자기 먹을 것 외에 다람쥐 줄 간식도 챙겼어요. 작은 밤, 마른 고구마, 가끔은 오뎅 국물에 부른 어묵 한 조각. 쟤들도 질릴 것 같아서 바꿔봤어. 그 말을 하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느 날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숲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안 오겠지? 그렇게 말하며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다람쥐 한 마리가 비를 맞으며 나타났다고 합니다. 작은 몸이 축축하게 젖었는데도 도토리를 꼭 쥐고 잠깐 벤치 아래로 들어왔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뭔가 마음이 찡했다고 했어요. 저 조그만 것도 살겠다고 저러고 있구나. 우린 왜 이렇게 사는 걸 힘들어하냐? 그 말이 저한텐 한참 울림이 되더군요. 어느 여름에는 그 다람쥐가 자기 새끼를 데려왔대요. 작고 연약한 몸을 바짝 낮춘 채 두 마리가 함께 도토리를 옮기고 있었답니다. 그걸 보고 그 사람은 그날 도시락은 안 먹고 가만히 앉아 그것만 보고 있었다고 해요. 내가 뭔가를 세운다는 건 저 생명들이 사는 공간도 함께 만드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 그 사람은 늘 사람보다 자연과 말이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그 벤치에 다람쥐가 잘 안 나타났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도시락에 작은 밤 한 알을 챙겼어요. 혹시 올지 모르잖아. 습관이 돼서 그냥 챙기게 돼. 그 다람쥐 둘은 그 사람의 점심시간을 채워주던 작은 친구였습니다. 누구는 그냥
지나치는 동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에겐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짧지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하기 전 번 돈을 거의 다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일해서 받은 월급이 얼마가 되었든 늘 같은 방식으로 나눴습니다. 자기 몫은 족, 부모님 몫은 전부. 그 사람이 쓰는 돈은 하루 식사비와 교통비, 작업복 새로 맞출 돈 정도가 전부였고 남는 건 늘 집으로 보냈습니다. 나야, 그냥 밥만 먹으면 되니까. 그 말을 하던 표정에 미련도 없고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 집은 형편이 늘 빠듯했습니다. 형과 누나는 각 자기 길을 살기에도 벅찼고 어머니는 관절염이 심했고 아버지는 폐 질환으로 병원에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남편은 20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그 돈이 자기 손에 오래 남아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돈 들어오면 그날 저녁에 봉투에 넣어서 어머니께 드렸어. 그 사람은 생활비가 부족해 전기요금이 밀리던 본가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급날이 다가오면 자기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 약값 계산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쓰던 신발은 밑창이 닳고 겉가죽이 갈라졌지만 고쳐 신었고 작업복은 현장에서 찢긴 옷에 손바느질로 덧대어 입었답니다. 어느 날 너무 낡은 작업화를 보고 같이 일하던 동료가 말했답니다. 야, 너 그거 신다가는 발목 나간다 하나 새로 사라. 그 사람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아버지가 병원 다녀오셨다는데 그거 먼저 내야지. 젊은 날의 그 사람은 자기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썼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수년간 한 번도 돈을 손에 쥐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결혼 준비를 하던 정말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나는 지금까지 번 돈은 다 부모님께 드렸어. 근데 널 만나고 나니까 처음으로 내 사람한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 사람은 한 번도 자기 걸 먼저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몇 년씩 쓰고 명절에도 형네 조카들 선물부터 먼저 챙겼습니다. 자기 옷은 없었고 기껏해야 마트에서 2장에 10,000원 하는 티셔츠가 전부였지만 어머니 영양제, 아버지 진료비, 누나네 아이 학원비는 늘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했답니다. 정호가 그동안 이 집을 버텨줬어. 그 말에 그 사람은 고개만 숙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칭찬도 훈장도 아니고 단지 사실 말한 것이었지만 그 말 하나에 그 사람의 지난 몇 년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젊은 날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난 내 역할 한 거야. 그 말로 모든 걸 마무리하는 사람. 자기 몫을 줄이고 남의 몫을 먼저 채워넣고 속으로는 고민했지만 겉으론 티내지 않던 사람. 그게 결혼 전 남편의 삶이었습니다. 결혼하고도 그 사람은 변함없이 공사장으로 나갔습니다. 아침이면 묵묵히 작업복을 챙기고 새벽 밥 한 숟갈 뜨고는 다녀올게. 그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했죠.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쉴 줄 몰랐고 피곤하다 소리 한 번 없이 철근 메고 망치 들고 그렇게 매일을 버텨냈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싸주면 이거 먹고 오늘도 잘 해볼게. 짧은 그 말이 참 고맙고 짠했어요. 저는 동네 식당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함께 견디며 살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정희야, 나 이젠 일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은 안 살고 싶어.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자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평생 현장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사무실을 하나 열어보고 싶어. 작게라도 인테리어 일해보고 싶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불안했어요. 우리 형편에 무슨 창업이냐고. 차라리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일해서
조금씩 저축하자고 말했죠. 근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한 땀 한 땀이라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너무 잘 알아. 한 번만 나 믿어줘. 결국 저는 그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은 밤새 공부했어요. 도면 그리는 법, 견적서 작성법, 온라인 강의 찾아서 스스로 배웠습니다. 낮엔 공사장, 밤엔 공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처음 사무실 낸 건 그야말로 창고 같은 공간이었어요.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간판도 손으로 써 붙였습니다. 정호 인테리어. 그렇게 하나하나 직접 시작했죠. 처음 몇 달간은 일이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울리지 않았고 견적서 보내도 대답조차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 길이 맞아. 시간이 걸릴 뿐이야. 제가 남편 몰래 울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나오면 그 사람도 식탁에 엎드려 자고 있더군요. 손에 쥐고 있던 종이는 손수 그린 인테리어 도면이었고요. 어느 날은 조그마한 수선집 사장님이 화장실 리모델링을 맡겨주셨어요. 그게 첫 공사였습니다. 남편은 그 작은 화장실 하나를 위해 도면을 3번이나 다시 그리고 자재를 하나하나 직접 골랐어요. 공사 끝난 날 그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일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다음엔 우리 가게 전체 맡길게요. 그 한마디가 남편한테는 1000마디 칭찬보다 더 큰 힘이 됐어요. 그 뒤로 입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작은 카페 인테리어, 그 다음은 미용실 전체 공사. 남편은 하나라도 더 완벽하게 하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사무실과 현장을 오갔어요. 저는 계산서 정리하고 견적 문서 타이핑도 도왔습니다. 밤엔 같이 커피 마시면서 도면을 보며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고요. 가끔은 다툴 때도 있었어요. 힘들게 번 돈이 다시 자재비로 다 나가고 월세 날 되면 통장이 비어 있어서요. 하지만 그 사람은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지금은 길을 닦는 시기야. 버텨보자, 우리. 그렇게 4년. 드디어 작은 사무실 하나를 시내 번화가에 냈습니다. 작은 간판이지만 이번엔 제대로 만든 정식 간판이었고 사무실 안에는 남편이 직접 만든 목재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그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희야,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진짜 고마워. 그 말에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전부 보람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두 손으로 삶을 바꾸고 정직한 땀으로 미래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준 사람은 저라는 걸 잊지 않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무실을 번화가 쪽으로 옮긴 뒤로 정말 감사하게도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카페, 식당, 미용실, 작은 사무실까지 고객들 입소문이 나서 하루에도 견적 문의가 몇 통씩 들어왔고 현장도 늘 바쁘게 돌아갔죠. 남편은 말 그대로 자기 손으로 인생을 일군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희도 처음으로 작은 승용차 하나를 장만하고 통장 잔고를 보고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간 정말 꿈만 같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꿈 같은 시간이 IMF 하나로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1997년 겨울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나라 전체가 휘청거렸고 저희처럼 작게 사업하던 사람들한테는 그 여파가 너무나 컸어요. 건물주들은 리모델링을 멈췄고 고객들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공사도 대금 지급을 어음으로 돌리더니 그 어음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손에 어음을 들고 돌아왔는데 말없이 식탁에 툭 내려놓더군요. 다 부도야. 3장 전부 날아갔어. 그 어음만 해도 9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은 재료비로, 인건비로 이미 나간 상태였죠. 그러니 남편은 그걸 다
자기 사비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된 거죠. 통장 잔고가 0원이 된 날, 남편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지네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돈을 빌리던 그 사람의 뒷모습.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 같았어요. 사무실 월세도 밀리고, 자재 납품하던 거래처에선 전화가 끊임없이 오고, 공사 현장은 올스톱이 되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겨울 새벽에 공사장 잔업을 뛰고 왔는데 손이 터져 피가 나더군요. 저는 그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당신,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그 사람은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한번 올라온 사람은 다시 올라갈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사무실 문을 닫았고 우리는 다시 전세금 싼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딸아이는 학교에선 급식비가 밀렸고 저는 다시 식당 설거지 일부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새벽마다 공사장과 철거, 현장을 전전하며 일했죠. 그때 한겨울에 수도가 얼어서 설거지를 찬물로 하던 기억이 납니다. 손이 너무 아파서 문득문득 눈물이 났어요. 그 시절엔 밥상 앞에 앉으면 말이 없어졌습니다. 웃을 일도 없었고 달달한 말 한마디 할 여유도 없었죠. 그런데요, 그 고통 속에서 남편은 매일 밤 작은 수첩을 펴고 다시 도면을 그렸어요. 다시 시작할 거야. 시간이 좀 걸려도 절대 여기서 끝낼 순 없어.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나도 이 사람 포기하지 말자.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서로를 보며 버텼습니다. 남들처럼 큰 재산은 없었지만 그 모든 고생 속에서 우리는 같이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훗날 다시 일어서는데 힘이 되었어요. 두 딸 모두 건강하게 자라줬고 큰딸이 취업하던 날 밤 우리는 소주 한 병을 놓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만하면 잘 버텼다. 그때 그 사람 눈에 고인 눈물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평온한 날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3년 전 남편은 기침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습관처럼 피우던 담배 때문이었을까요? 병원에서 폐암 3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담배를 꺼내 들더니 한숨을 쉬며 이제 끊어야지. 하고 씁쓸히 웃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줄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남편을 제가 씻기고 안고 부축하며 돌봤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에 잠을 설치고 토할까봐 바가지 들고 지켜보며 조금만 더 버티자. 여보, 하고 말했죠.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3일은 거의 의식이 없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주사 바늘이 꽂힌 채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더니 정희야, 고마웠다.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였구나. 어떤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바쁘게 정리를 하던 며칠 뒤였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정호님, 유원장 공증건으로 상속 절차 안내드리려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죠. 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 뭐라도 숨긴 게 있었나 싶어서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된 유언장을 마주했을 그 문서 첫 줄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오미선. 제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엔 남편이 남긴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또 다른 책임. 오미선과 아이에게도
내가 남긴 최소한의 미안함을 전하고 싶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거야? 변호사님은 조심스럽 문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1년 전 직접 찾아와 유언장을 작성했고 이 내용은 사후 공개되는 조건으로 법적 공증을 마쳤다고 하더군요. 거기엔 상세한 주소와 상속 비율, 재산 분배 내용이 정확히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 중 일부 부동산과 현금 예금 일부가 오미선 씨와 그 자녀에게 넘어가는 내용이었어요. 제 이름은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편의 첫 번째 가족이었고 그들은 숨겨진 두 번째 가족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원망을 품었습니다. 왜 나한텐 말도 안 하고 이런 짓을 한 거야? 혼잣말을 하며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서랍 안쪽에 작은 메모장이 하나 보였습니다. 거기에 이름 모를 시골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갑자기 떠나게 되면 이 사람들, 정희야, 내가 너무 미워하지 말아줬으면 해. 그 글씨는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변호사님을 통해 오미선이란 여인의 정체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오미선 씨는 남편이 한창 인테리어 사업 시작하고 자리를 잡아가던 그 무렵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공사 현장에서 남편이 외주 목공 일을 맡았을 때 디자인 파트로 온 외주팀 중 한 명이 오미선 씨였다고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고 그 인연이 깊어졌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당시 이미 저와 결혼한 상태였고 딸아이도 학교에 다니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오미선 씨는 남편 곁을 떠났고 남편은 그 뒤로 두 사람을 다시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오미선 씨가 지인 통해 다시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고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자신에게 남편의 아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듣고 몇 번이고 찾아갔지만 그 아이는 아버지를 몰랐고 오미선 씨는 아이에게 남편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아이에게는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려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걸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당신 없이도 잘 자란 것에 감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유언에는 이런 내용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못한 사과를 유산으로라도 대신하고 싶었다. 나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함을 전하고 싶었다. 그리고 정희야,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끝까지 말하지 못한 게 정말 죄인처럼 살아왔다. 하지만 너 없이는 나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평생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근데 그 마음이 정말 끝까지 흔들린 게 아니라 어떤 책임감이었구나. 배신감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남편 나름의 죄책감과 미안함이 담겨 있다는 걸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산 일부가 오미선 씨와 아이에게 가는 걸 동의해 주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남편이 마지막까지 짊어지고 간 마음의 짐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그 사람의 사진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복잡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겠구나.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들이 가짜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우리 딸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도 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인연을 떠안고 있었던 거겠죠.
이 모든 이야기조차 지금은 가슴 한켠에 묻어두며 저는 그 사람의 마지막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을 받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여성이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미선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 유언장에서 처음 보았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제 입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문을 열고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모은 채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와의 일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꼬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지갑 속 가족 사진을 보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그 후 모든 연락을 끊고 떠났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우연히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고 그때 남편이 자신의 친아들이 있다는 사실 처음 알게 되었다고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 진심으로 죄책감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주 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 했지만 수연이가 아버지를 낯설어 했고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보곤 했어요. 그래도 사무실이 잘 돌아가는 모습 보면 참 뿌듯해 했어요. 그녀는 수연이 지금은 인테리어 실내 마감업체에서 배움을 마치고 아버지의 오래된 인테리어 사무실을 다시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조심스럽게 종이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그 사람 노트입니다. 언제나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노트에 남편의 일상적인 생각들이 날짜와 함께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날 믿고 있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 수연이 손재주가 좋다. 언젠간 이 일 물려주고 싶다. 둘 다 내가 지키지 못한 가족이다. 저는 그 글을 보며 다시금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참 못난 사람이죠. 그런데도 어쩐지 미워할 수만은 없는 그런 사람.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한 번만 수연이 얼굴 보러 와주실 수 있겠어요? 그 아이는 당신을 그저 아버지의 첫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곁에 둔 진짜 가족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며칠을 망설이다 저는 결국 남편이 남겨놓은 작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한 청년이 구슬땀을 흘리며 실측 도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유니폼 위에 정호 인테리어라고 적힌 명찰. 그게 참 낯익고 따뜻했습니다. 수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안녕하세요.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말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라 수연아.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함께 밥을 먹고 사무실 정리도 돕고 있습니다. 아직 이 아이가 완전히 내 아들처럼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사람의 흔적이라 생각하니 괜스레 마음이 갑니다. 수연이는 아버지의 설계 도면을 정리하고 그가 만들다만 가구들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끝에서 남편의 기억이 살아나는 걸 보고 있자니 저는 이제야 진짜 이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없지만 그의 진심은 이렇게 남아있구나. 그렇게 저는 남편의 또 다른 가족과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지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이해하려 노력하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날 이후 수연이는 종종 제 곁을 지켜줍니다. 제가 반찬을 하면 말없이 와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그 아이는 정말 남편을 꼭 닮았습니다. 말투, 걸음걸이, 일을 할 때 집중하는 표정까지. 정말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처음엔 그 아이를 남편의 실수로만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이는 아버지가 살아생전하던 방식 그대로 도면을 그리고 현장에 나가고 때로는 고객들과 밤늦게까지 상담을 합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다 말하지 못했지만 가장 조심스럽고 조용한 방식으로 자신의 진심을 남기고 갔습니다. 수연이란 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전한 유산을 통해서요. 이제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오래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세월은 분명히 거짓이 아니었고 제가 사랑한 것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립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함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립습니다. 때론 눈물이 나지만 그 눈물엔 이제 원망보다 더 많은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되는 관계도 있는 거구나. 그 사람에게 해주지 못한 마지막 인사. 이제야 조심스레 마음속으로 전합니다. 당신 참 못됐네요. 그래도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해요. 긴 사연 오래도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